문제에서 5명 다 하는 건 불쌍해 보여서 그냥 경우를 줄여준 거야. 5명이 있는데 1번 학생이 일을 해야 돼. 뭐 농구공이든 뭐든 사람이든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바구니가 A1부터 5까지 있어서 자기 숫자는 자기 자리에 못 넣는 거지. 그래서 A1에는 2가 들어간다라고 고정을 해놨네, 문제에서. 2는 A1에 무조건 넣고, 그 다음 K는 AK 안 넣어. 근데 K는 2부터가 아닌 걸 문제를 끝까지 잘 봐야 되지. K는 3, 4, 5만 K네. 얘네만 K야. 근데 어쨌든 A2에는 절대 2를 못 넣잖아. 결국에는 그러면 A2부터긴 해. 어쨌든, 그럼 이제 수용도를 할 거야.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가 수용도를 안 하고 9, 44를 잘 외우고 있는 사람은 이거 몇 초 만에 답이 나오지. 5명이 뭐였어? 5명이 44개였잖아. 나누기 4가 11개네? 답이 11이잖아. 라고 시험 때는 가야 돼. 몇 초 만에 끝나고. 근데 우리 지금은 수용도 연습하는 거니까 연습해 볼 거야. A2에는 숫자 뭐 넣을 거야? 1 넣는 거랑 3, 4, 5 넣는 게 성격이 다르지? 왜냐면 1 넣는 것은 A1, 2가 서로 둘만 맞교환한 거야. 3 넣는 거는 혹은 4 넣는 거, 5 넣는 거는 성격이 같아. A2 입장에서 1 넣는 거 빼고는 3 넣으나 4 넣으나 5 넣으나 어쨌든 A1인 1 빼고 나머지 중에서 하나 넣었다라는 성격이 같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일단 1부터 할까? 1. 이 1이야. 이제 수용도 해야 돼. 귀찮네. 숫자 3, 4, 5 남았어. 숫자 3, 4, 5니까 2개밖에 없지. 숫자 3, 4, 5니까 2개. 3은 무조건 4, 5밖에 안 되지. 3이 안 되니까. 그럼 얘는 남은 거 그냥 하면 또 하나밖에 없잖아. 2, 1, 4니까 3, 5니까 5, 3밖에 안 되고. 얘는 3, 4니까 3, 4밖에 안 되잖아. 2개 했어. 이 중에 일단 3 하나만 할까? A2가 3이면 어떻게 돼? A2가 3이면 남은 숫자 1, 4, 5. 그럼 A3에는 1, 4, 5 셋 다 가능하지? 1, 4, 5 셋 다 가능해. 2, 3, 1이었으면 남은 숫자 4, 5니까 5, 4밖에 안 되지. 2, 3, 4였으면 남은 숫자 1, 5니까 5, 1밖에 안 되지. 2, 3, 5였으면 남은 숫자 1, 4니까 1, 4밖에 안 되지. 3개네. 얘 2개. 얘 3개야. 그러면 답을 몇 개라고 하면 돼? 3일 때 3개, 4도 3개, 5도 3개니까 이거 9개잖아. 3 곱하기 3. 그래서 11개지. 라는 거 언제 일일이 하고 있을 거야, 시험 때. 외워야 돼, 이제. 우리 시험 1분 전에. 4명은 9개, 5명은 44개야. 이제 유형 6번. 지불 방법, 지불 금액. 이것도 중2 때 했어. 근데 까먹었을 거야, 지불 금액을. 아니면 어설프게 이상하게 기억하거나. 어쨌든 첫 번째 문제 보자. 해봐, 얼른. 지불하는 방법과 금액 둘 다 구해야 돼. 173번.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계속 좌우로 왔다 갔다 했잖아. 뭐 생각하고 있어? 그런 게 지금 필요해? 중2 2학 됐는데 2년도도 아직 안 됐는데 까먹었지? 금액 구하는 거.
그러니까 몇 달 전에 한 것도 사실 다 까먹는데 2년 전에 한 걸 어떻게 기억해? 라고 생각하면 수학을 못하는 거네 이제. 까먹으면 안 돼 절대로. 방법은 기억나지? 약수의 개수랑 똑같잖아. 왜 약수의 개수랑 똑같아? 지불하는 방법이야. 그럼 내가 얼마짜리 돈을 몇 개 내냐를 선택하는 거야 계속. 100원짜리다 몇 개 낼 거를 선택하면 돼. 100원짜리에 낼 개수를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개겠어? 100원짜리 하나 있어. 그럼 0부터 1까지니까 두 개의 선택지가 있잖아. 또 50원짜리 몇 개 내를 선택해야 돼. 0개부터 3개까지 낼 수 있으니까 4라는 선택지가 있는 거잖아. 10원짜리도 0개부터 2개까지 3이라는 선택지가 있어서 결국 1 더해서 곱한 거야. 아까 약수계수처럼. 단 보통 대부분의 문제에서 마지막에 0원을 지불하는 경우를 다 빼라 그래. 그래서 1 빼서 답이야. 그래서 답이 뭐야? 2, 3, 4니까 24, 23개인가? 방법은 23이 나왔어. 이제 금액이 문제네. 저 23개의 경우를 내가 다 써서 겹치는 금액을 찾아야 돼. 정 못 풀겠으면. 근데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하는 방법이 있어. 예를 들어 23개를 다 할 수는 없는데 이 중에 일단 내가 샘플은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23개의 지불하는 방법들 중에서 금액이 겹치는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23개 중에서 100원짜리 하나 있어. 50원짜리 하나 있어. 10원짜리 하나 있어. 얘랑 100원짜리 안 냈는데 50원짜리 3개 내고 10원짜리 하나 냈으면 금액 같지. 얘가 얼마니까? 얘가 160원. 얘가 160원이니까 금액에서는 같아. 그래서 웬만해서는 금액의 수가 방법의 수보다 작겠지 당연히. 근데 우리가 이 겹치는 거 일일이 다 찾아낼 거야? 23개를 다 계산해서? 그럴 수 없잖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렇게 겹치는 금액은 왜 발생하는 걸까? 어떤 원인으로 인해 발생을 하게 될까? 일단 10원짜리는 의미 없지?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하나 내는 게 150원이고 50원짜리 3개 내는 게 150원이고 금액이 같아졌어. 이런 일이 왜 발생한 거야? 이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작은 단위의 돈이 큰 단위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어서야. 그 작은 단위의 돈을 모았더니 큰 단위의 돈 단위까지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런 겹치는 사태가 발생을 해. 이제 겹치는 걸 내가 일일이 다 안 찾고 바로 그냥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뭘까? 방법은 거꾸로 이렇게 발생했을 때 큰 단위를 잔돈 교환하면 돼. 100원짜리 하나는 이제 의미가 없어. 왜냐면 50원짜리 이미 2개 이상 있어서 100원을 넘어가. 100원을 내가 50원 2개로 대체할 수 있어. 그럼 100원짜리 단위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의미 없어진 저 단위를 작은 단위로 잔돈을 쪼개는 거야. 그러면 얘를 마치 뭐로 생각해? 50원짜리 몇 개 있는 걸로 생각하면 돼. 10원짜리는 손댈 수가 없고 50원짜리가 5개 있는 상황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때 방법 세면 돼 이제. 5 더하기 1, 2 더하기 1, 빼기 1. 그래서 6, 3, 18, 17이 금액이야. 결국 23개 중에서 6개가 겹치는 거야. 총 6개가 금액이 같아져. 2개씩 다. 그래서 17이 되는 건데 이거 일일이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한다고 중2 때 배웠어. 2년 전에. 근데 까먹었지. 이제 그걸 잘 이해해야 돼 이제. 뭐 이해하든 외우든. 언제 금액이 겹치냐? 작은 단위의 돈을 모았더니 큰 단위 돈으로 넘어갈 때 겹치는 게 발생해. 그럼 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거꾸로 큰 단위 돈이 이제 의미가 없어져서 얘를 잔돈으로 교환하는 거야. 잔돈으로 교환해놓고 걔를 지불하는 방법을 세면은 금액의 수랑 같아져 버려 이제. 안 겹치니까. 이게 배웠던 내용이야 중2 때. 정리하고 그 다음 유형 7번은 또 간단한
도로 세는 거지. 첫 번째 176번 풀자. 은 이제 덧셈, 곱셈을 잘 구별해서 하면 되는 거지. 얘는 그나마 간단한 거고, 얘를 더 더럽게 내려면은 영역을 한 10개쯤 주면 더 어렵겠지? 오래 걸리고. 너네 학교는 충분히 그럴만 하니까. 일단 영역이 4개밖에 없어. A에서 D로 가고 싶어. B, C를 모두 거치래. 모두 거치고 한 번 지나간 거 또 가면 안 돼. 그러면 B, C 순서대로 거치거나 C, B 순서대로 거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 먼저 A에서 B로 갈 때 내가 길 선택을 하는 거지. 길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2개. 그 다음 BC는 3개. CD는 2개. 그 다음에 AC는 1개. CB는 3개. BD는 1개네. 2, 3, 2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이거 곱해야 되지? 1, 3, 1 곱해야 되지? 왜 곱하는 거야 근데? 자기만의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 나는 이걸 다 단계별로 보는 거야. 과정으로.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고 다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A에서 D로 가는 결과가 완성되는 거니까 곱하는 거야. 12, 3이야. 답은 10이랑 3을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이거 더해야 되지. 또 자기만의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 나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니까 나는 더하는 거야. 지금 이거 몇 개 안 되니까 간단해. 그냥 대충 감으로 때려잡아서 할 거야. 근데 영역이 더 훨씬 많아지면 이제 답 없지. 자기만의 정확히 구별하는 방법이 세워져 있어야 돼. 유형 8 아까 개념에서 봤던 특별한 그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색칠하는 방법의 수인데 얘도 마찬가지야. 영역의 수가 작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대충 답이 다 나와. 근데 영역의 수가 많아질수록 아까 그 색칠하는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있었어. 그 방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영역이 작을 때도 웬만하면 아까 그 방법을 지켜서 순서를 정해서 칠하는 게 좋아. 첫 번째 문제 보자. 다 모두 2개밖에 없네. 마지막 5개. 첫 번째 문제 179번. 있어서 내가 공지사항들 같은 것만 공지하는 방법이거든. 지금 링크를 이따 집에 가서 해.
179번 4개밖에 안 돼서 사실 순서 아무렇게나 잡아도 대충 답은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영역이 많아질 것 대비해서 항상 그 원칙대로 연습하는 게 중요해. 얘는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순서대로 항상 칠하라고 했어.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부분이 어디겠어? C겠네? C는 다 인접해 있잖아. 그래서 C를 먼저 칠할 거야. 그 다음은 다시 A도 다 인접해 있네? A도 셋 다 인접하고 C도 셋 다 인접하니까 A, C 아무렇게나. A 먼저 할까? 그냥 알파벳 순서니까. A, C 둘 다 인접한 게 3개씩이네. B는 2개, D는 2개니까 B, D 아무렇게나 순서대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한번 칠해보면 돼. A를 칠하는 방법. 맨 처음에 이제 5가지 색 중에 아무렇게나 골라도 되니까 선택의 방법은 5개. 그래서 A를 칠했어. 그럼 C는 A랑 다른 색깔 해야 되지. 그럼 색깔 하나만 피하면 4가지 중에 하나 골라서 경우의 수가 4. C 칠했어. 그 다음 B는 A랑 다른 색깔, C랑 다른 색깔인데 A, C는 이미 다른 색깔이지. 그럼 색깔을 2개를 피해야 돼. 그래서 경우의 수가 3. D는 A랑 다른 색, C랑 다른 색, A, C는 다른 색깔이니까 색깔 2개를 피해야 되니까 경우의 수 3. 이거 더하는 사람 없지? 곱해야 되지? 그래서 답이 나올 거야. 영역이 많아질수록 꼭 순서를 잘 지켜야 돼. 인접한 영역이 많은 순서대로 칠하는 게 틀릴 가능성이 적어. 이제 기출문제 한 대 문제 있네. 한 대 문제 있는데 너무 쉬운 문제인데. 밑에 신일고나 할까? 영역 너무 많으니까. 186번 영역이 7개네. 186번 풀라고. 아까 이거 안 풀었으면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파워 N이야? 약간이 아니라 100%N이야? 영역이 많아지니까 자기가 푼 게 확신이 점점 줄어들지. 내가 맞게 풀고 있나. 혹시 내가 푼 것 중에 색깔 같은데 막 색깔 다른 줄 알고 개수 세고 이런 건 없었을까? 영역이 많으니까 웬만하면 순서 지켜야 돼. 인접한 영역이 많은 순서대로 칠할 거야. 당연히 가운데를 먼저 칠해야 되겠네. A 가운데 먼저 칠할 거야. 그 다음에 어디 칠해볼까? 그 다음에 인접한 영역 많은 게 사실 뭐 고만고만하네. 여기 B 할까? C 하고 그 다음에 뭐 D 하고 E 할까? 그 다음에 F 하고 G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아마 이 순서로 해보고 싶어. 그래서 색칠할 거야. A 몇 가지야? 4가지 색으로만 칠해야 되네. 전체 사용할 색은 4가지의 색을 사용하라는 문제도 못 읽고 7부터 한 사람 없지? 4가지 색으로 칠해야 되는 문제네. 그럼 A에다가 먼저 경우의 수 4. 제일 처음에 칠했어. A 색칠한 거야. 그 다음 B를 할 거야. B는 A랑 같은 색깔, A 색깔 하나 피해야 되네. B는 3이네. B 칠했어. C는 A랑 다른 색, B랑 다른 색, A, B는 이미 다른 색이니까 색깔 2개 피해야 돼서 2지. C 했어. 그 다음 D 할 차례야. D는
A랑 다른 색, B랑 다른 색, A, B는 이미 다른 색이니까 두 색깔 피해서 두 개네. 이게 근데 어려우면 안 되지 않을까? E는 A랑 다른 색, C랑 다른 색, A, C는 이미 다른 색 맞지? A, C 인접해 있어서 내가 다른 색 골랐었잖아 아까. 색깔 두 개 피해서 두 개. 이걸 못하면 경우에서 못하는 거지 뭐. F는 A만 색깔 피하면 되네. 색깔 3개. F 했어. G는 F만 피하면 되잖아. 색깔 3개. 다 곱하면 답이겠지. 이게 어려우면 우리 중2 확률 경우의 수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 계산 네가 해. 다음 이어서 우리 순열 볼 거야. 순열을 역시 우리 중2 때 했어. 단 중2 때는 순열이라는 용어만 안 썼어. 용어만 안 쓰고 저 팩토리얼, 저 계승이라는 것만 용어만 안 쓰고 계산은 중2 때 다 했어. 중2 때 몇 명 일렬로 나열하는 것도 해봤었고 이웃하여 나열하는 거,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거 중2 때 다 했어. 이제 그걸 기호를 써서 정확히 이제 정의할 거야. 1번 순열. 순열이라는 말의 뜻은 이미 순이라는 그 한자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뭔가 순서가 있는 게 순열이야. 내가 배열을 하는 거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열의 정의는 어떤 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그 순서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즉 서로 다른 물건, 서로 같은 물건은 배열하는 건 의미가 없어. 서로 구별할 수 없는 동일한 사탕 10개가 있어. 구별할 수 없는 동일한 사탕 10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그냥 한 개겠지. 내가 구별 못하는데 그냥 나열하는 방법 한 개잖아.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나열할 때 우리가 순서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밑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함 없이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는 용어라고 정의 내릴 거야. 그리고 이걸 기호로 npr이라고 쓸 거야. 기호가 익숙해져야 돼. 2번 이 순열의 수를 어떻게 계산할까? 사실 계산 별거 없어. 우리 중2 때 다 했어. 당연히 npr의 뜻은 n개에서 r개를 택해 일렬로 배열할 거야. 그럼 첫 번째 자리에 내가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선택의 방법은 n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n이지. 1번 자리. 그 다음 2번 자리에다가 내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번 자리에 왔던 거 하나 제외한 나머지 n-1개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n-1이야. 세 번째 자리는 n-2야. 해서 우리는 r번째 자리까지 하고 싶은 거잖아. r번째 자리는 그럼 경우의 수 뭐겠어? 아무 생각 없이 n-r 하는 사람 없겠지? r번째 자리 뭐야? 그래서 npr은 n, n-1, n-2, n-r 플러스 1이야. 이게 잘 안 외워져.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리는 이게 r개라는 거 주목할 거야. r개. 그럼 얘는 n-0이야. n-1, n-2. 첫 번째 자리는 0이야. 두 번째 1, 세 번째 2, r번째니까 n-r-1을 해서 이거인 거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이건 자동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외우고 있어야 돼. npr은 n부터 r개인데 r번째 마지막이 n-r 플러스 1인 거야. 근데 이제 문자 상태는 이건데 우리가 숫자는 계산이 쉬워. 숫자는 계산이 왜 쉬울까? 예를 들어 7p 4야. 그럼 우리가 n-r 플러스 1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7부터 4개 배열할 거야. 4칸을. 7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4개의 숫자를 쓸 거니까 7, 6, 5, 4 쓰면 되잖아. 그래서 문자일 때가 좀 헷갈리지 숫자일 때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 7부터 4개만 쓰면 돼. 하나씩 줄여가면서. 그래서 순열의 수 구하는 방법 사실 저것까지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고, 이제 밑에 3번 진한 3번에 이제 또 계승이라는 이상한 한자가 왔어. 계승과 순열의 수. 바로 1번.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 전체를 나열했어. n개 중에 n개를 다 나열할 거야. 즉 순열로 보자면 npn인 거네. 그럼 npn은 n부터 n-1 이렇게 하나씩 줄여가면서 n개를 곱할 거니까 결국 n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거야. 이걸 계승이라고 정의할 건데, 즉 이 식의 우변에 있는 1부터 n까지 자연수를 다 곱한 거, 1부터 n까지 다 곱한 것을 n의 계승이라는 이상한 한자를 쓰지만 우리는 그냥 영어로 n 팩토리얼, 줄여서 그냥 n팩이라고 부르겠지. n 팩토리얼이라고 나타낼 거야. 느낌표처럼 생겼어.
그래서 n 팩토리얼은 n부터 1까지 다 곱한 거다. 즉 npn이 n 팩토리얼과 동일한 값이야. 그렇게 정의를 내린 거야. 팩토리얼이라는 걸. 바로 2번. 그래서 이제 npr을 아까는 저렇게 지저분하게 열심히 썼어.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고 싶지 않아.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좀 더 명료하고 간단히 쓰고 싶어서 npr을 다시 쓸 건데 우리는 그걸 외워야 돼. 그걸 어떻게 외울까? 우리가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얘를 나타내고 싶으면은 n부터 1까지 곱해야 되는데 얘는 1까지 곱한 게 아니잖아. 중간에 얼마 끊어져 있잖아. 그럼 내가 1까지 채우면 돼. 얘를 어떻게 채워?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분자 분모에 뭘 곱할 거니까 n 마이너스 뭘 곱해야 돼? 이거 바로 다음 거. 이거보다 하나 작은 거니까 n-r부터 분자 분모에 곱해야 되는 거지. 를 분자 분모에 곱하면 이제 팩토리얼로 변형할 수 있어. 그러면 분자는 뭐가 돼? 분자는 결국 n부터 1까지 다 곱했잖아. 분자가 n팩이 되겠지. 분모는 n-r부터 1까지 다 곱했으니까 n-r 팩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걸 외워야 돼. 언제까지 이거 내가 직접 써서 변형할 수 없잖아. 이건 외우는 거야. npr은 n-r 팩분의 n팩을 외우고 풀어야 돼. 그래서 바로 3번 이제 좀 특별한 애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거야. 일단 npn이 n팩이라는 건 팩토리얼을 만들면서 정의한 거니까 이건 논외로 하고 2번과 3번이 좀 특이하지. 2번 np0이 1이야. 근데 이거는 의미로서 생각하는 게 가능해. 3번은 불가능하지만 2번의 의미 np0을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0개를 택해서 배열할 거야. n개 중에 내가 0개를 택해서 배열한다라는 게 뭐야? 선택 안 하는 거잖아. 선택을 안 한다는 경우의 수 1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np0이 1이다라고 의미를 억지로 생각해 볼 수는 있어. 근데 np0이 1이 나온 것은 의미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식을 정리하다가 저게 필요해서 정의를 내린 거야. 근데 의미로도 한번 볼 수는 있어. np0은 1일 수밖에 없어. 근데 마지막 거 0팩은 전혀 의미조차 없어. 왜냐하면 0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0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하는 건데 불가능하잖아. 하지만 저게 필요한 이유는 저 순열 npr를 여러 개 계산하는 과정에서 저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래. 그래서 얘는 이해는 안 되고 의미도 없지만 억지로 정의를 내린 거야. 계산이 가능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는 0팩이 1이라는 것도 외우고 있어야 돼. 0팩을 0이라고 하는 실수는 초보들이 하는 거지. 0팩은 1이야.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외우고 계산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다음 페이지 4번, 5번 다 중2 때 했어. 또 배수 판정법도 초등학교 때 들어봤을 거야. 어떤 수의 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초등학교 때 약수에서 하면서 일단 4번부터 중2 때 했지만 또 까먹었지. 이웃하거나 아니면 이웃하지 않는 조건이 걸려있는 문제 푸는 방법도 정해져 있어. 먼저 가로 1번 이웃하는 조건이 걸려있는 문제 어떻게 푸느냐. 첫 번째는 이웃해야 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 명으로 취급할 거야. 뭐 3명이 이웃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으면 그 3명을 한 묶음으로 묶어. 어디 도망 못 가게. 걔네끼리 붙어있게. 그래서 걔네를 한 명이라고 볼 거야. 걔네를 한 명으로 취급해서 전체를 배열하면 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다음에 2단계 묶음 안에서 서로 자유롭게 자리는 바꿀 수가 있잖아. 그 경우의 수를 3단계 2개 곱해야 돼. 결국 이웃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거 푸는 방법 간단해. 이웃해야 되는 조건이 걸려있는 거 묶어서 한 명으로 취급하고 배열한 다음에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걸 곱하면 돼. 그게 이웃하는 조건이 문제 푸는 방법이야. 그 다음 이웃하지 않는 조건이 걸려있으면 어떻게 풀까? 첫 번째 단계는 이웃해도 되는 걸 일렬로 세우면 돼. 즉 조건이 안 걸려있는 애들, 붙어있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배열을 해. 2단계 방금 배열한 것의 사이사이와 양 끝에 자리를 몇 개 틈을 만드는 거야. 벌려서. 걔네 사이사이와 양 끝에 틈을 벌려서 자리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은 자리를 선택할 거야. 그 자리 중에 몇 자리를 골라서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배열하면 저절로 떨어져 있는 거지. 사이사이와 틈 사이사이만 있으니까. 그렇게 풀어야지 이웃하지 않는 조건이 걸려있는 문제를 풀 수 있어. 이게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다른 방법으로 절대 못 풀어. 5번 보면은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우리가 적어도라는 것은
일일이 케이스를 하나하나 다 하면 너무 오래 걸려. 따라서 적어도 뭐뭐 한다 라는 것은 전체 중에서 그게 아닌 것만 빼면 돼. 그게 아닌 게 몇 개 안 될 거야. 전체 모든 경우를 일단 세놓고 거기다가 적어도 뭐뭐 한다가 아닌 것은 뭐 아무도 안 한다 뭐 이런 거겠지. 그래서 그걸 빼버리면 답이 된다. 문제를 풀면서 다시 또 얘기를 할 거고 5번에 괄호 2번 이웃하지 않는 거랑 좀 비슷해. 괄호 2번은 교대로 배열하는 순열이야. 뭔가 두 개의 그룹이 있어. 두 개의 그룹을 뭐 남자 여자겠지 주로. 남자 여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을 교대로 배열하고 싶어. 푸는 방법 1단계 두 개 이상의 대상 중에 하나를 일렬로 먼저 배열해. 아무나 잡아서.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조건이 있는 문제처럼 똑같이 풀어. 그 사이사이에 틈을 만드는 거야. 사이사이와 양 끝에 자리를 만들어서 나머지 애들 배열하면 끝나. 그럼 저절로 교대로 될 건데 사실 몇 명이냐 몇 명이냐에 따라서 좀 주의할 건 있어. 그것도 문제를 풀면서 바로 또 얘기해 줄 거야. 마지막 내용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배수 판정법이 있어. 교재에 있는 거랑 교재에 없는 거 하나만 더 추가할 건데 일단 교재에 있는 거 가장 먼저 눈이 가는 2의 배수. 2의 배수는 마지막 자리 즉 1의 자리 숫자가 0이거나 2의 배수인 수를 2의 배수라고 부를 거야. 그럼 이걸 확장한 게 바로 4의 배수겠지.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 그 말은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동시에 보라는 거야. 그게 00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4의 배수로 끝나면은 그 숫자가 4의 배수라는 거야. 예를 들어 37,500 앞엔 어지러워. 근데 37,500이야. 얘는 4의 배수일까 아닐까? 맨 뒤에 두 자리가 00으로 끝나면 얘 4의 배수야. 나눗셈 하는 거 아니야. 4로 나눠보는 거 아니라. 또 앞에는 관심 없어. 막 관심 없는데 뒤에가 뭐 84야. 그럼 어때? 얘는 뒤에 두 자리 84가 4의 배수지. 8 따로 4 따로가 아니야. 84라는 수를 동시에 봐서 84가 4의 배수니까 이 13,284는 4의 배수야. 이게 4의 배수를 판단하는 방법. 책에는 없지만 그럼 두 개 추가하겠네. 일단 8의 배수도 추가해도 돼. 근데 안 써도 돼. 왜냐면 아까 2의 배수 한 다음에 4의 배수 확장했잖아. 그 다음 8의 배수는 어떤 느낌이겠어? 8의 배수는 뒤에 세 자리를 봐야지 8의 배수겠지. 뒤에 세 자리가 000으로 끝나면 8의 배수야. 또는 뒤에 세 자리가 나눗셈이 힘든데 168 정도로 할까? 뒤에 세 자리 1따로 6따로 8따로가 아니라 168을 봐야 돼. 뒤에 세 자리 동시에 168이라는 게 8의 배수 맞지? 이 정도는 나누면 21 나누면 떨어지잖아. 그럼 얘 8의 배수야. 이게 8의 배수 판정법이야. 책엔 안 나왔지만 뭐 메모하려면 메모하고 근데 메모 안 해도 뭐 이해할 수 있지? 2의 배수에서 하나 늘어난 게 4의 배수에서 하나 늘어난 게 8의 배수 판정법이야. 그 다음 5의 배수도 기본이네. 1의 자릿수가 0이거나 5이면 무조건 5의 배수. 이건 별거 없지. 제일 쉬운 거. 그 다음 3의 배수랑 9의 배수가 세트야. 왜냐하면 같기 때문에. 3의 배수 판정법은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일 때 9의 배수는 각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일 때야. 예를 들어서 1, 3, 4 2 계산이 숫자를 또 많이 만들 필요 없으니까 7, 4, 744 정도로 할까? 744는 3의 배수일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7 더하기 4 더하기 4가 15니까 이거 3의 배수 맞지? 3의 배수 맞는데 이게 9의 배수일까? 7 더하기 4 더하기 4가 15야. 15가 9의 배수 아니잖아. 그럼 얘는 9의 배수 아니야. 얘는 3의 배수는 맞는데 9의 배수는 아닌 거야. 9의 배수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뭐 8, 2, 8 더하기 2 더하기 8이 18이니까 이건 9의 배수가 맞지. 이게 3의 배수와 9의 배수 판정법이야.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거나 9의 배수가 되면 3의 배수, 9의 배수야. 마지막 6의 배수는 독자적인 판별법이 아쉽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6의 배수는 2의 배수 판별법을 통과하고 동시에 3의 배수 판별법도 통과해야 돼. 결국 두 개를 다 써야 돼. 귀찮아지겠지? 그래서 저런 걸 좋아하겠지 학교에서. 여기 없는데 하나 더 추가로 알면 좋은 거 11의 배수가 있어. 이거 좀 복잡하면 복잡한데 말로 쓰면 되게 길고 복잡한데 내용은
이제 그룹을 나눠야 돼. 짝수, 자릿수. 짝수, 자릿수의 합이랑 홀수, 자릿수야. 둘의 합과 얘의 차를 보는 거야. 두 그룹으로 나눠야 돼. 짝수 번째 자리랑 홀수 번째 자릿수의 합을 따로따로 구해. 그걸 뺐을 때 차가 0이거나 11의 배수이면 그 수가 11의 배수야. 이게 11의 배수 판별법이야. 혹시 모르니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한대니까 혹시 모르잖아. 웬만해서 11의 배수는 나올 일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11의 배수냐고 하는 거라면 숫자 만들기도 힘드네. 11의 배수. 짝수 그룹과 홀수 그룹의 차이. 대충 1, 3, 5, 0, 2. 17만 3052가 11의 배수인지 알고 싶어. 11의 배수 판정법. 앞에서부터 첫째, 둘째, 셋째 해서 짝수 번째, 홀수 번째 해도 되고 뒤에서부터 첫째, 둘째 해서 해도 돼. 우리는 짝수 번째냐, 홀수 번째냐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두 그룹으로 나누는 게 의미가 있는 거라서 그래. 뭐 앞에서든 뒤에서든 자기 맘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면 돼. 즉 1, 3, 5 그룹이랑 나머지 그룹 자릿수의 합을 각각 구해. 그래서 빼. 차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되겠지. 빼서 그 결과가 0이 나왔네. 이거 11의 배수야. 혹은 예를 들어 뺐는데 뭐 22가 나왔어. 그러면 11의 배수야. 이게 11의 배수 판정법이야. 말로 쓰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까지 추가로 알고 있는 게 좋아. 여기 없는 거는 시험에 나올 일은 전혀 없는데 예를 들어 6의 배수처럼 이상하게 또 치사하게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 12의 배수를 판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독자적인 판별법이 아니라 4의 배수 판정이랑 3의 배수 판정법을 동시에 써야 되겠지. 그래야 12의 배수니까. 또 그런 것도 내겠지 한대니까 12의 배수라고 이런 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경우의 수를 세는 거야 또. 일단 유형 1번 시작이니까 첫 번째 문제 바로 보자. 187번. 한 15분밖에 안 남았어.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 것 같아. 한 15분. 네, 87번을 풀려면 성실하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우리 경우의 수 순열 조합에서 푸는 약간의 팁이 있는데 일단 NP를 쓰긴 써야 돼. NP는 우리 팩토리얼로 안 쓸 거지. 지워버렸네. 팩토리얼로 쓰지 않을 거야. 혹은 이렇게 나열해서 쓰긴 쓰구나. 근데 이걸 생각해서 쓰지 않을 거야. NP2는 N부터 그냥 두 개만 쓰면 되잖아. N부터 두 개만 썼어. 그 다음 NP1은 N부터 한 개만 쓰니까 그냥 N 하나 쓰라는 거잖아. 이거 2차원식 풀었겠지? 근데 예를 들어 이게 3차였어. NP3이었어. 아니면 4차였어. NP4였어. 그럼 4차 방정식 풀 거야? 4차 방정식 인수분해 할 거 아니잖아. 또 인수 찾아야 되고 인수조제법 어떻게 할까? N이 자연수라는 걸 우리는 이용할 거야. 인수분해 해야지. 28 빼놓고 n 더하기 3인가? 이게 뭐야? 자연수인데 차이가 3 나는 자연수의 조합을 찾아. 28 안에서 곱해서 28인데 차이가 3 나는 거 뭐밖에 없어. 따라서 n이 4 이렇게 풀어야지. 우리가 3차 4차인데 방정식 풀 거 아니잖아. 시간 많이 걸리게. 그래서 순열 조합에서는 저렇게 갈 거야. 자연수라는 거 이용해서 그냥 숫자 조합만 찾으면 돼. 유형 2번 이제 본격적인 거네. 이웃하는 경우 아까 푸는 방법 정해져 있었어.
푸는 방법 기억하고 그대로밖에 못 풀어.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그냥 첫 번째 문제 바로 보자. 191번. 거의 100% S라서 N을 이해할 수 없어. 풀었으면 다른 문제 풀고 있어. 시간 아깝잖아. 어차피 나머지 다 숙제니까. (91번) 우리 푸는 방법 정해져 있어서 사실 어렵지 않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라고 그렇게 풀어야만 할까? 일단 노란색 옷이 두 개야. 그 노란색 옷을 나는 편의상 A1 옷이랑 A2 옷이라고 부를 거야. 흰색을 B1, B2라고 부를 거야. 검은색 C1, C2라고 부를 거야. 그럼 A끼리 붙어있고 B끼리 붙어있고 C끼리 붙어있는 걸 원하는 거네. 그럼 얘를 하나로 묶어서 A 옷이라고 그냥 한 옷이라고 취급할 거지. 얘를 B 옷이라고, 얘를 C 옷이라고 하나의 옷이라고 취급해서 우리는 이 A, B, C만 일렬로 배열할 거야. 이 A, B, C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3팩이지. 6개.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왜냐면 내 맘대로 2개 있었던 걸 하나라고 한 거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거나 아니면 우리 묶음 안에서 서로 자리를 교환하는 경우의 수를 다 세야 돼. 그러면은 6에다가 뭔가를 곱해야 되지. 이제 뭘 곱해야 되겠어? 이 A 그룹에서 2명이 자리 바꾸는 거니까 2팩을 곱해야지. B도 2명이니까 2팩. C도 2팩을 곱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웬만하면은 2라고 하지 마. 습관이 돼. 항상 2팩이 2지만 2팩이라고 쓰는 게 좋아. 2라고 쓰지 마. 실수하니까 나중에. 팩이면 무조건 팩을 써. 그래야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이고 뭘 위한 거를 인지하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팩을 붙여. 2팩은 2지만. 그래서 답은 그냥 다 곱해서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웃하는 순열은 세는 방법이 저게 유일해. 한 묶음으로 묶어서 일렬로 배열한 다음에 묶음 안에 자리 바꾸는 거 곱하는 거야. 그럼 유형 3번에도 그냥 첫 번째 문제 일단 보자. 195번.
아까 정해져 있었지. 근데 실수하면 헷갈리면 안 되는 점은 조건이 걸려있는 애를 먼저 배열하는 거였나? 조건이 안 걸려있는 애를 먼저 배열하는 거였나를 실수하면 안 되겠지. 이는 뭘 하는 건지 설명을 해봐. 그러니까 이가 뭘 한 계산이냐? 남자를 먼저 배열했어. 그다음에 여자를 배열한 게 3팩이라서 3 곱하기 2를 한 거야? 그게 답이라고 확신하는 거지. 이 문제는 그래. 근데 만약에 남자가 3명이었어. 이웃하지 않는 거는 두 가지 경우고요. 2명만 이웃하는 거랑 3명이 동시에 이웃하는 걸 또 다 빼야 돼. 그럴 바에는 그냥 원래대로 가는 게 낫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3명 이상 되면 더 힘들었게. 원래 방법대로 하는 게 좋지, 그래서. 굳이 여사건이라고 그렇게 거꾸로 빼는 것보다는. 195번 이웃하지 않는 거 아까 푸는 방법 정해져 있었어. 조건이 안 걸려 있는 걸 먼저 배열하라고 했지. 소라야. 조건이 안 걸려 있는 걸 먼저 배열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만 할까? 이제 남자를 A1, A2라고 부를 거야. 여자는 B1, 2, 3라고 부를 거야. 그럼 남자 A끼리 이웃하면 안 돼. 그럼 만약에 남자를 먼저 배열하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남자를 먼저 일렬로 배열했어. A1, A2. 이제 남자 이웃하면 안 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다가 여자 3명 다 넣어도 되지. 이웃하지 않는 거네. 아니면 여기다 여자 2명 넣을까? 3명 중에 2명을 골라서 넣어야 되네. 누군가 여자 2명을 넣어. 또 양 끝에 누군가 여자 하나를 넣어. 이 사이 여자 1명만 있어. 이거 언제 일일이 다 셀 거야? 다 셀 수 없잖아. 그래서 남자를 배열하지 않는 거야 먼저. 조건이 안 걸려있는 사람을 먼저 배열해야 돼.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조건이 안 걸려있는 여자를 먼저 배열했어. 그 배열하는 방법이 3팩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 남자 이웃하면 안 돼. 이웃하면 안 되니까 얘네의 사이사이에 딱 한 자리를 만들 거야. 그리고 양 끝에도 한 자리를 만들 거야. 그래서 내가 뭐 할 거냐면은 남자 배열이 아니야. 자리 선택을 하는 거야. 남자를 배열하는 거라고 오해하면 안 돼. 남자 배열하는 게 절대 아니야. 자리 선택이야. 3팩이 뭘 한 거였어? 얘는 여자를 배열하는 거였어. 그 다음에 내가 곱할 것은 남자 배열이 아니야 이제. 우리가 항상 이런 거 인지해야 돼. 왜냐면 간단한 문제는 그냥 아무렇게나 기계적으로 하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내가 뭐 하고 있고 그 다음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거를 한 7번을 다 곱해야 돼. 그러다가 실수가 나와 이 어려운 문제는. 그래서 항상 간단한 것부터 연습해야 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내가 쓴 숫자가 뭘 의미하는 숫자인지, 내 마음대로 2 썼는데 2가 뭐야, 3 썼는데 3이 뭐야, 그걸 알면서 써야지. 그래서 자리 선택이야. 그럼 자리 선택은 내가 어떻게 자리 선택한다는 거였어? 남자 2명이 앉아야 될 자리를 선택하는 거야. 몇 개의 자리 중에서 사이사이와 틈에 내가 빈 자리 4자리를 만들었어. 4개의 자리 중에서
자리를 선택해. 두 개의 자리를 선택해서 남자랑 매칭하는 거야. 남자를 배열하는 게 아니라 자리 선택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6 곱하기 저거 4 곱하기 3이니까 72인가?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저런 게 중요해. 지금 우리 쉬운 것만 하고 있어. 쉬운 거는 누가 못해. 아무렇게나 풀어도 대충 다 답이 나오지. 근데 시험 문제는 저렇게 쉽게 나올 리가 없잖아. 계산을 3번, 4번, 곱하기를 6번, 7번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면서 써야 돼.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 시간이 애매한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 오답노트 바로바로 할 거라서 단원별로 일단 다 한 사람들은 나한테 문제 번호 보내. 계산 실수한 문제 말고 정말 몰라서 틀린 문제, 다시 풀어야 될 문제들을 단원 끝날 때마다 나한테 보내. 현재 우리 2단원 했잖아. 여러 가지 방정식이랑 부등식이랑. 그래서 2단원 다 끝낸 사람 나한테 그 2단원의 문제 번호들을 나한테 보내면 다음 시간에 오답노트 내가 편집해서 만들어서 줄 거야, 프린트로. 근데 아직 부등식 못 끝냈어. 여러 가지 방정식만 했어. 그럼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방정식만이라도 일단 보내. 한 번에 해야지 미루면 이제 나중에 점점 쌓여서 많아지니까 그때그때 다 처리하는 게 좋아. 그리고 그때그때 해야지 우리 안 까먹을 거야, 앞에 내용을. 따라서 단원별로라도 다 한 사람 나한테 틀린 문제 번호를 바로 보내. 제가 그래서 우리 김할 때는 좀 중간고사를 많이 해봐야지. 그리고 아까 우리 다음 주 수업 주말 얘기